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견 유치원 직원이 반려견을 폭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직원은 뒤늦게 폭행 사실을 인정했는데 강아지가 차에서 내리지 않아 때렸다라고 변명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20대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위협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잠갔지만 남성은 문을 두드리며 위협하고 욕설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항상 그렇지만 시간은 좀 짧아서 쓸데없는 얘기 않고 빨리 시작합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20년 전 연쇄 성폭행 사건의 범인 전과자 박병화 며칠 전 수원시 인계동의 S타워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죠. 이 소식 전해지고 그 오피스텔 사시는 1인 가구,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이 지금 많이 계신다는데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계신답니다. 이사 가겠다고 지금 막 집 내놓는 경우도 허다하고 말이죠. 자, 이 복도 보세요. 복도. 여기 오다 가다 박병화랑 마주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좋습니까? 예? 정말 이 수원시든 경찰이든 좀 확실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힘 좀 내시고요. 사반 보면 참고할 내용이 정말 많아요. 친구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신 최혜숙님. 자, 지난 주말 부산 수영구 밀락 수변공원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던 아저씨 3인방 저기 오른쪽에 금연 팻말까지도 붙어놨는데 어쩜 저기서 담배를 피우니 하신 조승원님. 자, 내일 우리 아빠 김한중 씨 대형 면허 시험 봅니다. 한번 떨어져서 두 번째 시험인데요. 꼭 붙으라고 해주세요 하신 울산의 김민지님. 자, 사진 보여주시죠. 난폭 운전하길래 뭐야 하고 봤는데 어르신 운전 중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보고 어쩌라고 하신 선영님. 자, 캐나다에 사는 아빠, 엄마, 언니, 형부, 조카 꼭 멋진 남친 만들어서 데리고 갈게요 하신 이가은님. 버지니아의 베로니카 리님, 강지연님, 강은옥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자, 장위안 입국하자마자 돌변입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JTBC 비정상회담 다들 기억하시죠? 거기 나와서 이름을 알렸던 중국인 장위안 씨 최근 개인 방송에서 혐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한국이 뭐 중국 문화를 훔치는 것에 대해서 따져 묻겠다. 명나라, 송나라 황제 옷을 입고 한국에 경복궁 이런 데를 돌아다녀 보겠다 등등. 자, 그런데 이 양반 한국에 왔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现在呢，我是刚到韩国，准备开始工作，但突然呢，收到了我们工作小伙伴的很多的信息，告诉我说我上了韩国热搜，并且韩国的3大电视台都报道了，去了解了一下。大家呢可以自行去搜索一下这个事件啊。在这个事件出来之后，我真的是可以说非常的冲击，因为呢我会觉得这都不是我的本意。同时，我们的工作群当中呢告诉我很多的既定行程、工作机会都已经被取消了。所以现在其实我想说的是，我想好好的处理这件事情，想有个表态，希望大家给我一个时间。做出一个我真正内心的表态，同时我还坚持的一个原则就是希望两国民间关系能够越来越好。 工作机会是可以重来的。 저는 이 얘기도 이런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도 뭔가 관제 냄새가 나는 것이 그제 어제 중국 총리가 한국 와서 정상회담 하면서 한중 관계가 약간 조금 그래도 나아질 타이밍이었는데 자기 발언 때문에 이 언론이 막 부글부글 하니까 말이죠. 이 친구도 좀 급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JTBC 비정상회담에 출연해서 국내에도 이름을 알렸던 중국 방송인 장위안은 자신이 했던 혐한 발언에 대해서 개인 방송에서 본의가 아니었다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장위안은 최근 개인 방송에서 단오절,
공자, 한자 등을 예로 들면서 길거리 인터뷰로 전부 한국의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직접 묻겠다. 중국 황제의 옷을 입고 한국의 궁에 가서 시찰하듯이 돌아다니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걸그룹 아이브의 신곡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영상 속 한 장면이 일제 집단 학살지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노래 공개일도 중국의 상처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뮤직비디오 감독이 곡해가 없길 바란다고 직접 해명했는데요. 노래 공개일과 관련해서는 노래가 공개되는 날짜가 아닌 뮤직비디오의 티저가 공개되는 날이어서 사실관계가 틀렸던 겁니다. 또 한국에서 아무나 붙잡고 확인해서 3, 4대를 올라가면 그 조상 상당수가 중국인이라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 언론이 마음대로 보도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했지만 한국에 입국한 뒤에 돌연 태도를 바꾼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별로 돌연 태도를 바꾼 것 같지도 않아요. 심지어 저 애기마저도 지금 한국 정부가 한국 방송국들이 자기를 일방적으로 본인이 왜곡되기 위해서 스케줄을 다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또 중국어로 중국 국민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장유한 씨가 굉장히 불이익한 처우를 한국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거 태도 전환이 아니라 계속 자기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네요. 예. 자, 오 교수님이 또 중국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계시잖아요. 저 양반이 한 얘기 저게 정말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국과 중국에 있어서의 진정한 좋은 관계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저렇게 어떤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말을 자꾸 바꾸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도 안 되고 양국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이 집이 아닌가벼. 예. 충격적인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하나, 둘 저렇게 계단을 오르는 정체불명의 여러 남성들. 자, 바닥에 공구 상자를 턱 내려놓고 띵동띵동. 이거 사람이 없나 보네. 야, 문 따. 자, 연장을 꺼내서 본격적으로 문을 따기 시작합니다. 한참 동안 윙 드드드드드드드드 콩콩 드드드드 문 열었습니다. 자, 우르르르르르르르 문 안쪽으로 좀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다시 사람들 나오더니 문을 뭔가 좀 고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이만 그럼 갈까? 그런데 약간 소심한 듯 문을 살포시 닫고 연장 챙기고 후다닥 가버립니다. 자, 영상만 보고서는 세상에 요즘 도둑들은 아예 저렇게 대놓고 문 따고 들어가는구나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법원 공무원들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5월 21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주택의 소유주인 제보자가 CCTV 영상을 보던 중에 우연히 남성 5명이 특수장비로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한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약 2분 동안 집안에 머문 뒤에 사라졌고요.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지구대 경찰로부터 이들이 법원 집행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집행관과 관계자들이 민사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의 물건을 압류하려고 강제로 진입한 건데요. 이 문제는 압류 대상 채무자가 이미 1년 전쯤에 이사를 했고 현재 그 집에는 관련 없는 다른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택에 들어가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안 집행관들이 침입 사실을 숨기기라도 하듯이 현관 손잡이를 새 걸로 교체하고 돌아간 거라고 합니다. 세상에. 게다가 제보자가 다른 날짜의 CCTV 영상들도 확인을 했는데요. 사건 발생 5일 전에도 집행관이 집 앞에 찾아와서 사전 답사한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제보자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고 이를 알리는 그 어떤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백 변호사님, 네. 이 집이 아닌가 봐. 뭡니까 세상에 이실 짓고 하고 자진납세라도 하든가 나란히라는 분들이 왜 이래요? 사실 저런 해프닝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무자 주소지가 이전된 걸 확인하지 못하고 저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응대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제보자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저 CCTV 보니까 우리 집을 막 5명 가서 윙 하고 문 따고 들어갔다가 이 집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가버리고 말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CCTV 없었으면 좀 모를 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게 뭐냐? 그리고 광주지법 집행관실 확인하니까 이 집행관의 상급자가 당신 강제집행법에 대해서 좀 아세요? 도리어 묻더래요. 법 좀 알고 얘기하세요 하고 사과는커녕 응대 자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나중에 뒤늦게 사과는 하긴 했다는데
뭐 사실 뭐 채무자 주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채무자 주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 조사하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법대로 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대응이냐, 이걸 일단 맨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집 손잡이 따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 이거 주거 침입하고 손괴 아니냐. 백 변호사님 그냥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백 변호사님 집을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만히 안 있죠. 어떻게 가만히 안 있어? 그러니까 저는 소송? 소송? 뭐 소송까지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는 좀 애매하긴 한데, 전 이거는 사실 대응의 문제가 가장 큰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항의하겠죠. 법원장 나와?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럼 제가 여기 등장하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치밀한 계획 범행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헬멧과 마스크를 쓴 저 남성, 뒷짐을 지고 화분을 둘러보며 어슬렁어슬렁. 그때 이거 참 내 스타일인데. 자, 들고 온 포대를 펼치더니 그 안으로 화분을 들어서 쏙 들어놓고 그 상태로 총총 황급히 사라지는데요. 자, 얼굴도 다 가리고 담아갈 포대까지 들고 온 걸 보면 계획범죄, 미리 사전 답사도 오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거는 이제 5월 22일 날 서울 서대문구 한 커피 전문점 앞에서 발생됐던 화분 절도 사건입니다. 실제 이제 아침에 이 제보자가 출근을 해보니까 이 화분이 쭉 놓여져 있는데 하나가 이제 비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CCTV를 확인을 해봤더니 방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셨던 것 같이 새벽 3시에 헬멧하고 마스크를 쓴 남성이 미리 쌀포대를 챙겨와가지고 그 화분을 딱 거기다 넣고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범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게로 왔고, 추정컨대 아마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좀 이렇게 눈독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특히 이제 이번에 절도당한 화분은 이 카페가 5년 전에 개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분이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기르던 그런 5년 동안. 그런 이제 고무나무인데요. 다행히 이제 최근에 이 화분 절도범이 검거가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제보자께서 하시는 얘기가 사실 저기 지나다니면서도 그냥 눈으로만 보지 입을 갖다가 뜯어가는 이런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벌써 다 잊은 거니 무슨 막 헤어진 연인의 사연일까요? 집단 치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10년 전 유산한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데 삼겹살 약속이 더 중요해 보이는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사연자와 남편은 결혼 16년 차로 자녀 2명이 있는데요. 사연자는 지난 10년 전에 막내인 셋째 아이를 임신했다가 유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임시 당시에 받았던 초음파 사진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었는데, 최근 주변 지인들로부터 아이 초음파 사진을 불에 태워서 이제 보내줘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사진과 관련해서 남편과 이야기를 했고, 조만간 하루 날을 잡아서 사진을 태우면서 아이를 보내주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빠서 시간이 안 나다가 최근 사연자가 시간이 나게 돼서 남편에게 이날은 어떠냐고 이야기를 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날 친구랑 삼겹살을 먹기로 했다고 다음에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연자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10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아이를 하루빨리 좋은 곳에 보내주고 싶었는데 남편이 친구와 삼겹살 먹기로 한 것 때문에 미루자고 한 게 서운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산한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태우자고 했더니 삼겹살 약속이 있다면 미루자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을 누르고 이해를 해주는 게 맞는 건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막 많이 욕하고 계신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백성문,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빠야. 지난 10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우리 새끼 이제는 묻으려고 가슴에 묻으려고 몇 날 며칠을 날 잡자 해서 길을 골라놨더니 삼겹살, 지열이랑 소주에 삼겹살, 요즘 논란되는 비계살이나 먹어라 인간아. 너 진짜 아빠도 아니야, 동그라미. 역시 저는 교수님을 믿었습니다. 예. 왜 이렇게 미동도 않으시죠? 자, 다음 남편입니다. 아니, 윤서 엄마. 이 사람 진짜 사람 완전 이상하게 만드네. 내가 언제 셋째보다 삼겹살이 더 중요하대?
아니 미리 약속이 좀 잡혀 있어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오바를 해? 아니 누가 들으면 나 진짜 나쁜 놈인 줄 알겠네. 그리고 셋째 하늘 간 지 10년 전이다. 뭘 그렇게 혼자 애틋해? X입니다. 아 교수님 좋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남편분은 아이를 이미 떠나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10년이나 세월이 아이, 짧지는 그럼요. 않기 때문에. 그럼요. 다만 아내는 그 긴 시간 여지껏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이를 생각해서라기보다 그렇게 10년 동안을 애태워하고 있는 그 아내를 생각하시면 약속 미뤄 삼겹살 아니라 삼겹살에 뭐 한우를 먹기로 했다 하더라도 미룰 수 있지 않았을까. 남편분께서 앞으로 긴 세월 같이 할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애틋했으면 싶네요. 자 백 변호사님. 저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족 중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아 내가 오늘 삼겹살에 소주 약속해서 오늘 안 되겠네. 사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과 좀 유사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이미 아이를 떠나보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그 초음파 사진 하나 태우는 게 뭘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삼겹살에 소주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아내가 아직 마음에 떠나보내지 못했다면 그날만큼은 삼겹살 소주 다음날 지으려고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설사 남편은 아내하고 생각이 달라서 나는 다 이미 떠나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날만큼은 아내의 뜻대로 따라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 교수님이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너무 표정 변화가 없으셔서 제가 뭐 좀 실수한 게 있나 싶어서요. 예. 저는 뭐 그 사실 아이 초음파 사진을 저렇게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불에 태워서 보내는 것이 이제 일종의 어떤 상징적 의미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보는 것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두 부부가 언제 아이 그 초음파 사진을 태우자라고 얘기를 한 그날 그리고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남편이 나 삼겹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뭐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날이 어떠냐라고 제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 남편 입장에서는 그날은 친구랑 약속이 돼 있다라고 이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날이 어떠냐라고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게 뭐 언제 그날이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쭉 이렇게 해왔었는데 사실은 두 사람이 이렇게 뭔가 마음이 이렇게 합쳐진 그런 날을 갖다가 골라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행사를 갖다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사실 뭐 삼겹살을 그 약속 취소하고 같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아내의 어떤 그 제의가 이게 제의가 아니라 그날을 갖다가 강요한 것이 아닐까. 너무 일방적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좀 맞는 날 다음번에 또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은요? 네, 아이솔님은 꼭 태울 필요 있나요?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될 듯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바른 사람님은 아내가 아픈 과거를 잊는데 남편은 삼겹살이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나나님은 남편이 보낼 준비를 못했겠죠. 약속은 변명일지도라고 하셨고요. 현희성님은 마음은 조금이나마 이해하지만 선약이었잖아요. 보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맹금성님 보고 계시죠? 오늘 오전 11시 반쯤 서울 강남구 신사역 앞 도로에서 트럭이 맥주 상자를 도로에 쏟았던 모양입니다. 도로 아수라장. 자, 지나가는 차들이 다들 아유 저걸 누가 치워? 어쩐데 혀를 끌끌 차고 있던 바로 그때 신사역 근처 다비치 안경점 직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빗자루와 쓰레바지 목장갑을 끼고 나와서 청소를 저렇게 하더란 겁니다. 맥주와 안경 이거 아무 상관도 없는데도 말이죠. 자, 다빈치 안경 신사역점 직원분들 정말 칭찬하고 싶네요.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군의 한 신병교육대. 당시 낮 기온이 25도를 훌쩍 넘으면서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뙤약볕 아래 훈련병 6명이 완전 군장을 한 채로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결국 한 훈련병이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호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입대한 지 겨우 열흘 만이었습니다. 훈련병의 죽음을 두고 가혹행위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수류탄 사고로 훈련병이 사망한 지 이틀 만에 또 신병교육대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경입니다. 강원도 인제군의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훈련병 6명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이 쓰러진 한 명 바로 민간병원으로 후송돼서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상태가 악화되고 이틀 뒤인 25일에 숨졌던 사건인데요. 정말 안타까운 건 이 훈련병은 입대한 지 불과 열흘밖에 안 된 20대 청년이었고요. 근데 아까 군기 훈련을 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얼차려 같은 건데 이유가 뭐냐면 전날 밤 취침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자, 이 사고 당일 강원도 인제군 한낮 최고 기온이 거의 30도 가까웠다고 해요. 열흘 전까지 민간인이었던 이 젊은 청년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한 건데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근육까지 녹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폐혈성 쇼크고요. 예. 병원 도착했을 무렵에 예. 열이 40.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 그리고 2-3시간 치료하다가 열이 안 내려가서 예. 속초의료원에서 예. 강릉 아산병으로 이송을 합니다. 예. 이때도 거의 열이 40도였어요. 그리고 이때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신장 투석을 하는 거고요. 네. 결국은 신장 투석도 안 되니까 폐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횡문근 융해증. 네, 먼저 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망한 훈련병을 부검한 결과 횡문 근육 해증과 관련된 유사한 증상을 일부 보였고 현재 추가 검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병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인데요. 사고 당시 인제군은 30도에 가까운 더운 날씨였지만 훈련병 6명은 완전 군장까지 한 채로 1.5km를 걷거나 뛰었다고 합니다. 또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당시 숨진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른 훈련병이 현장에 있던 집행 간부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해졌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군 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했고 결국 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자, 24kg짜리 완전 군장을 한 채로 그 더운 날씨에 뛰고 푸시업을 하고 이거 진짜 말은 쉽지만 말이죠. 절대 쉬운 일이 될 수가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을 했다가 구보를 했다가 팔굽혀펴기를 했다가 연병장 300m 연병장을 선착순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 일을 반복을 했던 겁니다. 게다가 저 24kg 군장이라는 게 저것도 가볍다고 나중에는 한 매시에 따르면 저 안에 무거운 책 몇 권을 또 추가로 넣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야. 그렇게 하는 도중에 이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통증을 호소를 했었대요. 하지만 결국에서 멈추질 않고 계속해서 이게 군기교육이 이어지는 바람에 결국에는 달리는 와중에 쓰러졌고요. 다리가 시퍼렇게 변했고 콜라색 소변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보통 저런 정도가 되면 그 훈련병 본인 혹은 그 주변 동료들이 얘 뭔가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걸 이렇게 알릴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분명히 좀 인지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런 사안이 된다면 현장의 간부가 존재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그런 것을 이제 병사들 자체로 이렇게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현장의 간부들이 이제 있는 이유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그런 어떤 조짐이 있을 때 만약에 어떤 조치만을 취했다면 저렇게까지 안 됐겠죠. 근데 이제 사실 뭐 그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밤에 이렇게 떠들다가 그것이 이제 지적을 받고 이제 군기 훈련을 받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것도 이제 육군에서는 군기 훈련을 시킬 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완전군장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게 띵그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렇게 띵그럼을 갖다가 하지 못하게 돼 있고 물론 뭐 옛날에는 완전군장하고 띵그럼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자관 2024년 현재 육군에 있어서의 군기 훈련 규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팔굽혀펴기도 이 맨몸인 상태에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군장을 갖다 벗겨놓고 팔굽혀펴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저 군장을 갖다가 저 등에 맨 채로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 군기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좀 약간 그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미군 같은 경우는요, 저런 군기 훈련을 하지 않고 지금 우리 군 그 병사들 같은 경우는 봉급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는 봉급을 깎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도 한번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짜서 저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현장에 있는 바로 그 간부들이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갖다 하지 않아서 저런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이 언론 보도가 아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처음 알려졌다면서요? 네, 숨진 훈련병과 관련된 기사가 뜨기 몇 시간 전인 지난 26일 오후 4시쯤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12사단 신병교육대 모 훈련병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가혹 행위로 인해서 사망했다. 그 와중에 몇 소대 소대장은 너희들 체력이 하향 평준화로 일어난 사건이라면서 비웃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27일 오후 8시쯤 최촉을 작성자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글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부대가 난리가 났다. 간부들이 훈련병 부모한테 코로나 세대가 체력이 하향 평준화된 상태에서 얼차려를 받아서 생긴 일이다라고 전화를 돌린다. 너무 화가 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무 일 없이 잘 수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무섭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물론 해당 글의 진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안타깝게 숨진 훈련병에게 체력 핑계를 대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숨진 훈련병이 25살 대학생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학도요, 간호대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지식이 있는 예비 간호사였던 겁니다. 그 가족이 또 이 보건진료소장까지 지냈던 그런 분이 가족이 있어서 그런 쪽을 꿈꿨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있으니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군대에 간 건데 저는 이 부분이 더 가슴 아파요. 본인은요, 어쩌면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면 내 몸에 이상이 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죠. 간호대 25살 정도니까 뭐 육군에서는 군에서는 순직으로 인정을 해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겠다고 그렇게 밝히긴 했는데 그게 본인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위안이 될까요? 지병도 없었던 젊은 청년이었는데. 자, 백 변호사님,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정당한 군기 훈련을 받았느냐 아니면 이 규정을 벗어난 가혹 행위였느냐 이거인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기훈련 규정을 일단 위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육군수사단은 이거는 말 그대로 과도한 군기훈련을 지시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장과 부중대장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경찰로 사건을 지금 이첩한 상황입니다. 일단 조만간 강원경찰청에서 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뭐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코로나 세대가 체력이 하향 평준화돼서 그렇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오히려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면 하향 평준화됐으니까 이렇게 막 해서 심하게 다치거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망하는 상황이 되는 건 그걸 막으라는 것이 결국 지휘관일 텐데 그걸 행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논란이 된 거고 이건 법적으로 책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해당 중대장은 지금 여성이라고 좀 추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애견 유치원 직원이 반려견을 폭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직원은 뒤늦게 폭행 사실을 인정했는데 강아지가 차에서 내리지 않아 때렸다라고 변명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어제 저녁부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 사건 좀 다뤄달라고 정말 너무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네, 이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한쪽 눈이 강아지가 새빨갛게 부어올랐고 안구가 반쯤 돌출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반려견이 이런 상태가 된 건요. 애견 유치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지난 23일이었습니다. 평소 강아지를 집까지 데려다 주던 직원이 제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강아지를 툭 던지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없는 시간에도 데려다 줘서 비밀번호는 공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딘가 불편한지 강아지가 눈을 비벼서 가족들이 자세히 보니까 한쪽 눈이 심각한 상태였던 겁니다. 피가
피가 범벅인 건 물론이고 왼쪽 눈이 반쯤 튀어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놀란 마음에 가족들은 반려견을 안고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자, 그 개 유치원에서 저 꿍이가 왔어요. 그래서 집에 오니까 얘가 막 반가워가지고 확 이렇게 막 뛰어가지고 네. 가족들 품에 딱 안겼는데 알고 보니까 눈이 저 지경이 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제보자 뭐 적궁이 가족분들이 일단 상태를 보고 일단 병원으로 먼저 갔겠죠. 갔더니 강아지 일단 눈 안쪽에 피가 많이 고여 있는 상태여서 이게 뭐 사실 시술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고 병원에서는 둔기에 의한 뭐 혹은 압박에 의한 동물들끼리 싸움에 의한 것이라고 일단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각막도 파열되고 동공수가 막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이라 수술 자체가 지금 안 돼서 안구를 적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럼 당연히 어디를 생각하겠어요? 애견 유치원을 생각하겠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예. 그래서 애견 유치원 대표에게 연락을 했는데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를 도대체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픽업 운행하던 차에서 강아지들끼리 장난치다가 다른 강아지한테 눈을 물린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대표는 또 안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동물병원을 제안했는데 이 병원 역시 각막 파열로 시력 되찾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눈 상태도 심각하고 안압도 높아서 지금 당장 수술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병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린 자국이 없으며 좀 이상하죠. 아까 분명히 물린 것 같다고 했는데 예. 이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분명 대표는 다른 강아지한테 그 차 안에서 물린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의사가 딱 보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어떤 힘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실마리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알고 보니 주먹질.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 꽁이가 픽업 차량 안에서 내릴 때 안 내리려고 했대요. 겁을 먹어서 안 내리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주먹으로 가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오면서도 한 번 더 그걸 해서 이제 안구가 이제 튀어나온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5월 한 달 동안 픽업 시간대만 찾아봤어요. 목덜미를 잡고 들어서 꼬리를 흔들거나 주먹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핸드폰 모서리로 저희 강아지 머리를 내려 찍고. 양 변호사님, 저 사람 개 유치원 직원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직원이 저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 당연히 걔가 유치원에 다녀와서 이렇게 됐으니까 저 견주 입장에서는 이 유치원 측의 CCTV랑 오가는 차 블랙박스를 요청을 했답니다. 영상을. 그런데 CCTV 영상은 아직까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주긴 줬는데 그냥 시커멓고 소리만 나오는 겁니다. 실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러면 그 강아지가 다녀오는 엘리베이터 시간대를 봤다. 그리고 그 같은 시간대 한 달치를 다 본 거예요. 5월 들어서. 아이고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결정적으로 사건 당일날 저렇게 머리를 강하게 때리는 걸 보고 직원에게 이 엘리베이터 CCTV 같이 보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직원이. 그 직원의 얘기가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서 내가 눈을 강탈을 했다.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또 때린 겁니다. 머리를.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세요. 저 강아지가 왜 그럼 저 차에서 안 내리려고 했을까요? 평소에도 그렇게 내릴 때마다 때렸으니까 강아지 입장에서는 싫었겠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 양 변호사님 마지막 말씀 저도 그렇게 좀 추측이 되네요. 예, 이 CCTV를 살펴본 결과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폭행을 갖다 상습적으로 당해왔다는 거죠. 이날뿐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보자가 확인을 한 각기 다른 날에 12개 영상이 있는데 그중에서 7개 영상에서 폭행을 당하는 것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안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 폭행 확률이 한 60%가 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강아지의 목덜미를 갖다가 쥐고 흔들거나 주먹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또 이 손가락을 이렇게 튕겨가지고 이제 머리 같은 데 때리는데 그게 사람이 성인 남성이 저렇게 때리는 거는 보통 이 조그만 동물 같은 경우는 머리에 엄청난 충격이 갔을 거고요. 그리고 휴대전화 모서리 있잖아요. 그거로 내려 찍거나. 그래서 제보를 하신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아주 가슴을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강아지를 유치원에 보낸 게 한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 사실 이 강아지의 특성이
저도 저 강아지 그 푸들 그 특성을 아는데 사람을 굉장히 잘 따라요. 잘 따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실 출근을 하게 되면 집안에서 13시간을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애견 유치원에 보냈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밥도 잘 먹고 활발했는데 예. 최근 한 달 사이 그러니까 이 남성이 여기에 취직한 것하고 좀 약간 비슷한데 아이고. 저녁밥을 먹지 아니하고 구토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강아지들이 마음이 편하면 이제 배를 드러내놓고 있어요. 예. 그런데 웅크리고 있다는 것은 경계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1년 3개월 동안 잘 있었던 유치원에서 저렇게 눈까지 빠질 줄은 전혀 아예 상상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그 애견 유치원 대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은 병원 치료 같은 거는 당연히 다 제가 직접 뭐 눈을 다시 만들어줄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물질적으로밖에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병원 치료 같은 거는 다 해드릴 예정이에요. 전혀 몰랐습니다, 진짜로. 이제 직원 자체도 2, 3개월밖에 안 된 직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솔직히 상식적으로 다른 직원 혹은 저 있을 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있잖아요. 그 손님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애들을 패고 그러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알았으면은 저도 고용하지 않았겠죠. 저런 인간인 줄 알고 고용하지는 않았겠죠, 뭐. 그러니까 사실 이 애견 유치원 대표가 저렇게 강아지를 학대하는 줄 알았으면 그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일단은 해당 유치원은 SNS 계정이나 뭐 포털에서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고요. 이 책임을 통감하고 폐업한다고 합니다. 폐업한다. 네, 그리고 물리적이라도 할 수 있는 치료 비용 모두 책임지고 그게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고 또 공의가 빨리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학대한 직원은 고용한 지 한 2,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직원이고 학대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직원 사이에서 거의 막내뻘이었고 보는 눈이 많으니까 설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뭐 누구나 이 부분은 공감하겠지만 그런 직원인 줄 알았으면 고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요. 지금 현재 매장은 문 닫은 상태고요. 근데 이제 강아지들이 장기 호텔링 그러니까 그곳에 어디 누가 여행 가거나 그럼 장기 그렇게 오랫동안 맡겨놓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호텔을 찾거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쩔 수 없으니 매장을 열어놓기만 한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직원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고소당했습니다. 네, 제보자가 고소를 했고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경찰도 조사에 나선 상황이고 조만간 직원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 해당 직원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이 확산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미 직원의 이름과 나이, 학교 출신까지 모두 공개되면서 비난도 거센 상황입니다. 예. 네. 일단 제보자분은 지금 자책을 하고 계세요. 내가 왜 하필 그 유치원에 꽁이를 보냈을까? 들어보시죠. 저희 꽁이 치료를 최대한 책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꽁이 눈은 아예 시력을 송치한 상태여서 이거를 어떻게 책임을 지더라도 돌아올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정말 너무 순하고 한없이 착하고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강아지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그래서 유치원을 보낸 거거든요. 근데 사고받아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가 후회가 돼요. 자, 어떤 분들은 아유 강아지 때문에 뭘 저렇게까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한테는 이건 정말 가족입니다. 가족. 그렇습니다. 예. 예, 실제로 이제 저 면회도 잘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이 주인을 보면 흥분해가지고 안압이 올라가지고 그것이 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안구 적출 그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출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눈을 갖다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사람도 무서워하고 이제 가족들도 못 알아본다라고 하는데 아유, 세상에. 본인이 가학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은 아이들 유치원이라든가 동물 유치원 제발 근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회사에 출근한 20대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위협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잠갔지만 남성은 문을 두드리며 위협하고 욕설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짚어봅니다. 바로 어제 새벽에 있었던 충남 천안의 한 사무실에서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제보자께서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전해주셨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새벽 5시 반 한 사무실 앞입니다. 이 여직원이 출근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누군가 부르는지 돌아봅니다.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가는데 한 남성이 급히 뛰어와서 문을 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하는데도 문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이요. 밖으로 내쫓으면서 손을 겨우 떼어내고 문을 닫았는데 이 남성 한참 동안 떠나지 않고 주위를 맴돌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잡아당깁니다. 백 변호사님, 예전에 그 원룸에 살던 어떤 여성분이 들어가다가 정말 문틈 딱 붙잡고 들어가서 네.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 뭐 어떤 동네 무슨 강간미수 사건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영상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뭐가 다르냐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근데 심지어 아까 시간이 새벽 5시 반이었죠. 이 여직원이 입사한 지 한 2-3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날 이제 다른 직원들하고 함께 출장을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일찍 왔는데 다른 직원들은 오지 않고 지금 딱 혼자입니다. 딱 혼자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남성이 뛰어들어오더니 남의 회사 왜 들어오세요? 빨리 나가세요. 하고 했더니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은 계속 잡고 있죠. 겨우 떼어놓고 문을 딱 잠궜는데 좀 있다가 저러고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저렇게 흥분을 하고 있다가 문 흔들고 발로 차고 문 열어 하면서 욕설을 퍼붓고 계속 위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뭐 본인은 뭐가 화가 나는지 뭐 목에 걸고 또 휴대폰을 막 집어던지기도 했다고 했는데 계속 난동을 부려서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한 10분 뒤에 경찰 2명이 저 현장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만약에 저 인간이 저 안에 들어가서 문이 닫힌 채로 이 상황이 종료가 됐다?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끔찍한 강력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경찰이 바로 출동했는데 출동했을 때는 또 이자가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착의를 파악을 해서 주위 순찰을 돌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또 사무실 근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출근한 다른 직원의 차를 붙잡고 시비를 걸고 있다가 마침 경찰에게 발견이 됐는데 상당히 많이 취했는지 인사불성해서 알고 보니까 이제 집이 그 근처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 집 비밀번호조차도 제대로 누르지 못해서 경찰이 도와서 일단 집 안으로 들여보낸 상황입니다. 자, 경찰이 물었겠죠. 너 왜 이런 거야? 라고요.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술 마셔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답니다, 교수님. 사무실 문 두드리고 발로 차고 욕하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 집어 던졌는데요. 지금 이제 경찰 조사에서는 자기는 술에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뭐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몰랐다면서요. 몰랐다면서 자기는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피해자 같은 경우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 사람이 술 냄새가 나는지 그조차도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비밀번호 잘 모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귀가시켰다라고 하니까 술에 취한 거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글쎄요, 술을 취했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모든 것이 다 없던 것으로 될까요? 그리고 이제 저 남성의 집이 바로 저 회사하고 10여 미터 떨어져 있으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저 상황이 벌어졌을 당시에는 그냥 뭐 진술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 직원분들 그리고 사장님이 저 CCTV 영상을 들고 경찰서에 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해서 CCTV를 보고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회사의 여직원도 80% 이상이기 때문에 경찰서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대 근무를 해서 모른다고 말을 자르고 여러 질문에도 중간에 말을 자르는 등 문전박대를 당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고요. 잠깐만요. 경찰서에 딱 갔더니 네. 교대 근무해서 저 몰라요. 뭐 이랬다고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 대표가 CCTV를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하지 않고 이런 사건은 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대표가 화가 나서 심각한 사안이니까 직접 보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도 노상 있는 일이라고 치부를 했다고 하고요. 결국 영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니, 저거 보는 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뭐 이렇게 들고 가서 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안 보겠다는 건 또 뭐예요, 도대체? 예? 자, 이 제보자께서 저희한테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들어보시죠. 제가 문을 조금이라도 늦게 닫았다고 생각하면 그 상황에서 진짜 무서웠거든요, 많이. 저한테 그런 내용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고 그냥 집에 보내셨다고 하니까 그럼 저는 다시 여기에 올 수 없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일 또 만나면 어떡해요. 자, 백 변호사님. 사실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했겠죠. 그러니까 낮에 출장 갔다 그랬잖아요. 출장 가서 전화했더니 교대 근무 중이라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그 가해자 쪽 인적사항이라도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못 알려준다. 그럼 저 이런 일 또 겪으면 어떡해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그러면 112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저녁에서야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저 남성이 술에 만취해가지고 피해본 상황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집에 돌려보내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또 당할 수도 있고 무서운데 그럼 최소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저 상황에 대해서 경찰이 구체적으로 다시 물어보고 그리고 어떤 피해가 있었고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근데 우리 딱히 할 건 없고 또 그러면 112에 또 신고하세요라고 하는 것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오윤성 교수님이 경찰 학교에서 이제 강의하시잖아요. 저렇게는 안 가르치시잖아요. 그 당연하죠. 이 현장 근무하는 이 경찰관들 같은 경우는 그 언행에 상당히 신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민들을 대할 때 특히 피해자들을 대할 때 우리가 뭐 해줄 게 없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사실은 이 시민들 같은 경우는 경찰을 굉장히 신뢰를 하고 믿기 때문에 특히 저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 실망의 그게 더 크죠. 그래서 경찰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CCTV 영상을 갖다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건조물 침입으로 이제 입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제작진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만약에 출동 당시 피해 사항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에는 건물 안으로 침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신고를 못 받아서 기계가 조치를 했었던 것이다. 인근 지역 순찰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앞으로 여기에서 즉 저 남성의 집하고 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무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현재 고민이 아주 많다라고 합니다. 자, 경찰관분들 고생하시는 거 정말 너무너무 잘 알죠. 하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 한마디 조금 좀 세심하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영국입니다. 검은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슈퍼마켓의 진열대로 들어서는데요. 그러더니 통로에 놓여있는 포대 냄새를 킁킁 맡고 있습니다. 곧이어 뒤따라온 형제 강아지. 그런데 녀석의 입에는 웬 빵봉지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네, 녀석이 도착한 곳은 바로 개 사료가 있는 코너였는데요. 봉지는 잠깐 내려놓고 꼬리를 흔들면서 맛있는 사료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빵의 유혹은 이기지 못했던 건지 다시 봉지를 집어들고 행복해진 듯이 사라져 버리는데요. 빵 견. 네, 하지만 녀석들은 얼마 안 가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허락 없이 빵을 훔치려다가 가게 주인에게 딱 걸린 겁니다. 곧 보호자가 가게로 달려왔고요. 사과했다고 합니다. 주인도 녀석들의 깜찍한 장난에 웃으면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노인이 장을 보고 난 후에 카트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남성이 보시는 것처럼 노인의 뒤를 바로 따라붙는데요. 불안합니다. 요리조리 눈치를 보며 주변을 살피는 게 좀 속상해 보입니다. 그때 한 남성이 노인의 뒷주머니에 손을 댑니다. 네, 지갑을 쓱 꺼냈는데요. 노인도 뭔가 허전해 걸 알았어요. 주머니를 툭툭 쳐보고 있습니다. 네. 저 뒤돌아보시죠. 딴청 피우네요. 안타깝게도 노인은 어디 갔지? 저 눈앞에 있는 범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이고. 그 사이에 저놈들 아주 태연한 척 가버립니다. 근데 당한 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고령층이나 약자들이 범행 대상이 되는데요. 2명이 망을 보면서 슬쩍 가리는 사이에 한 명은 피해자들의 뒷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협동 작전이네요. 저거 잡아야 되는데. 네, 놈들은 이렇게 훔친 지갑에 신용카드로 수천 달러의 기프트카드를 샀다는데요. 당국은 CCTV를 공개하고 범인을 찾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동생이 커다란 TV 앞에 딱 붙어서 언니의 시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슬쩍슬쩍 밀어보는데요.
TV가 기우뚱기우뚱 움직이자 아이는 아이고 내 소파를 어이. 피합니다. 아, 네, 다행히 금방 제자리를 되찾았네요. 아 불안해 불안해. 네, 장난에 맞들렸네요. 네, 안 또 돼. 갑니다. 그만. 네, 벽에 닿을 정도로 한번 힘껏 안 돼. 밀어 보이는데요. 비싼 거야. 이번에는 반동 견디지 못하고 아주 심하게 흔들립니다. 저 네, 결국 쿵하고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네, 사고를 친 동생과 지켜보던 언니. 숙연해졌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네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어쩜 좋아. 네, 곧 큰 소리를 들은 엄마가 엄마 거실로 왔어, 나와서 엄마 들통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딱 아내요. 혼날 걸 예상하고 소파 구석으로 잔뜩 움츠러듭니다. 기어이 TV는 망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엄마가 이 영상을 올린 거 보면 안 혼내고 귀여운 해프닝으로 끝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차량이 매캐한 연기를 뿜으면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빙글빙글 돌더니 그만 불이 붙고 말았는데요. 순식간에 번진 화염은 차량 전체를 집어삼키면서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어떡해. 네, 주민의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전소됐고 철골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운전자의 흔적은 내부 어디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디 갔어요? 네, 사고가 난 직후 근처 주택 CCTV에 도망가는 운전자의 모습이 찍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짐작하시겠지만 음주 상태였습니다. 술을 먹고 차를 몰다가 나무와 충돌했고 기름이 새어나와서 불이 난 거였습니다. 결국 6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가시죠. 고개 숙여 맞이하라. 내가 돌아왔다. 액션을 넘어 MMO 레이븐2 지금 다운로드. 낯선 공간 속에서 새로운 나를 만나는 이 광고는 여행 광고가 아니라 바카스 광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려면 이런 힘이 필요하니까 젊음을 힘껏 마음껏 바카스.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하루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여기 뭐 좀 잘못 써 있네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